고요만이 감도는 방안, 여자는 그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리치는 일도,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 그 시선에 남자는 의자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는 전에도 그녀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애원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심지어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비난까지도 스스로 짊어지려는 모습도 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맞서 싸울 분노도, 조종할 죄책감도, 파고들 틈을 보일 한 줄기 균열도 그녀의 눈에는 없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바로 이 순간을 인간 심리에서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당신의 고통을 흡수하기를 멈추고 완벽한 명료함으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 말입니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마치 스펀지와도 같았습니다. 남자의 모든 말, 모든 분노, 모든 거짓말을 자신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으로 빨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멍이 되어 자신을 뒤덮을 때까지 말이죠. 그녀는 늘 평화를 지키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다른 모든 이의 상처는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상처는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정밀함에 가까웠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모든 기억, 모든 깨어진 약속, 그의 목소리에 실렸던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가 분노가 아닌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기록 보관소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두려움이 어떤 모양인지, 그의 자신감에 난 균열이 어디인지, 그의 갑옷에 가려진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관계에 속하지 않는 병든 부분을 도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사회의 감정적 먹잇감이 되기 쉬운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자신들을 먹이로 삼았던 포식자들보다 더 차갑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순간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를 완전한 심리적 변형이라 불렀습니다. 이 변형은 한 사람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꾸어버리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변형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단계와 계기, 그리고 애 차가운 공감 능력자가 단순히 타인의 조종에 면역이 되는 것을 넘어 종종 조종자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낀다고 생각해왔다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이 생각보다 그 변형의 순간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공감 능력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거의 예측 가능할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끝없이 베풀고 바보 같을 정도로 무해하며 존중보다는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연약한 존재, 무리 속에서 늘 착한 사람, 가족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중재자,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밤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세상은 당신의 이런 모습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이 그들에게 이로울 때만 그렇죠. 이 고정관념은 위안을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한 덫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자들이 써내려간 각본이며 당신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좋은 공감 능력자란 끝없이 곁을 내어주고 끝없이 용서하며 끝없이 착취당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수성, 투사, 그리고 개성화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위한 무의식적인 거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숨은 동기까지 감지합니다. 뱉어진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아래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까지 읽어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눈치가 극도로 발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타인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은 단순한 눈치를 넘어 거의 초감각적인 수준의 인지 능력입니다. 융에게 이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화된 형태의 인식 능력이며 올바른 조건 하에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강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처음에는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성들이 일단 당신 안에서 통합되고 나면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섬세함은 강인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종류의 강인함을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포식자들이 당신이 그 가치를 깨닫기 전에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나오기도 전에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찰나의 미세 표정을 읽어내는 능력,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논리가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 이것들은 모두 기술입니다. 조종자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기술이 아닌 밖으로 향하는 순간 자신들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직감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고 그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부르도록 세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레이더가 결함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날,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많은 공감 능력자들이 수년간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신화를 믿으며 그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걷히고 이야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한때 다른 모든 사람의 요구라는 무게에 짓눌려 허리를 굽혔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감히 두 번 다시 조종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조종자와 나르시시스트들이 유독 당신을 군중 속에서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심리적 패턴입니다. 칼 융이 관찰한 바와 같이 민감한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서조차 숨기려 하는 감정까지도 비춰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위안으로 느끼지만 포식자들은 그것을 기회로 봅니다. 자신의 고통과 수치심,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여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투사 자석 효과라고 부릅니다. 공감 능력자는 기분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흡수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무게를 짊어줄 완벽한 사람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자신의 감정적 쓰레기를 당신에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떠안고 심지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포식자가 당신이 자신의 혼돈을 흡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기 위해 교묘한 심리적 장치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죠. 그들은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고 당신의 말을 비틀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 당신이 스스로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한 거겠지. 와 같은 말들로 말입니다.
둘째는 죄책감 올가매기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날 위한다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날 떠날 수 있어. 이 말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경계선을 마치 잔인한 행동인 것처럼 재구성합니다. 셋째는 감정 노동 착취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 그들의 기분을 관리하고 그들의 필요를 예측하고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안녕은 철저히 희생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미묘한 방식으로 경험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전화해서 하소연하지만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땐 사라지는 친구, 버럭 화를 낸 뒤에 스트레스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탓하는 연인,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그를 용서합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게 피해자 행세를 해서 결국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불만을 삼켜버리게 만드는 가족. 포식자들은 우연히 공감 능력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항할 사람과 흡수할 사람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학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말,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조종 기술,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모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렸고 자신도 모르게 저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방대한 정신적 기록 보관소는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정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공감능각자가 자신의 민감함을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데 쓰지 않고 진실을 보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포식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배신은 단순히 신뢰만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전체를 재배열합니다.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에게 이 느린 침식은 한계점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작은 모순들을 봅니다.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고 말 속에 담기지 않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침묵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확신보다 희망을 선택합니다. 사랑이란 몇 번이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칼 융에게 배신은 모든 공감 능력자의 변형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촉매제였습니다. 인식이 마침내 희망을 압도하는 순간, 사소한 무례함이나 자잘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너무나 깊은 균열이 생겨 정신이 스스로의 어두운 그림자와 대면하도록 강요받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외도의 발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금전적 사기, 혹은 숨겨진 이중생활의 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든 그것은 동일한 파괴적인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나는 이 모든 징후를 보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외면했구나.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감정적 소음입니다. 모든 갈등 상황에서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느려집니다. 모든 생각을 흐리게 만들었던 감정의 홍수가 갑자기 물러가고 정신은 기이할 정도로 맑아집니다. 당신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특정 단어를 말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긴장하는지, 당신이 말할 때 그의 시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당신이 핵심을 찌를 때 그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치 평생 동안 끼고 있던 흐릿한 렌즈를 누군가 마침내 선명하게 닦아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상태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동안 숨기도록 강요받았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그 그림자는 악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지적받았던 지성이며 너무 예민하다고 평가절하당했던 직관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았던 강인함입니다. 명료함의 순간이 찾아오면 억압되었던 이 모든 특성들이 일제히 전면에 나서고 처음으로 한 팀이 되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포식자들은 혼돈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울고 소리치고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싸움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것은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고요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당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상태에서 공감 능력자의 마음이 마치 전략가의 작전실처럼 작동한다고 썼습니다. 수년간 저장된 관찰 기록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완벽한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공감 능력자는 외과적 정확성으로 모든 상호작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잔인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의 끝입니다. 일단 이 문턱을 넘어서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냈던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안개 속에서 사는 것과 명료하게 보는 것의 차이를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느낌을 알게 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차가운 공감 능력자는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명료함의 순간이 오기 훨씬 전부터 공감 능력자는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한숨, 모든 침묵, 모든 어조의 변화, 누군가의 말과 몸짓이 일치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일상의 배경 속에서 저장되어 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것은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 즉 미세 표정, 말투 패턴, 감정적 유발 요인, 그리고 행동적 모순의 카탈로그를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록 보관소는 잠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명료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데 바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신은 그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록 보관소의 잠금이 풀리는 순간 당신이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모든 순간, 삼켜버렸던 모든 거짓말, 스스로를 설득하며 무시했던 모든 직감이 완벽한 순서로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증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책임을 회피했던 모든 순간,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렸던 모든 대화, 그들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늦게 떠올랐던 모든 장면들. 이제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여기서 차가운 공감 능력자는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과 갈라섭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상처와 아드레날린에 휩쓸려 비난을 퍼붓습니다. 조종자는 그것을 감정적 과잉 반응으로 치부하며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감 능력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시합니다. 그 차이는 파괴적입니다. 감정적 혼돈 대신 그들은 외과적 정밀함으로 말합니다. 몇 월 며칠에 당신은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2주 전에는 정반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직후에 이런 행동을 했죠. 이것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인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종류의 정밀함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복수심이 아닌 통합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민감함이라는 재능이 저장된 관찰 데이터와 결합될 때 그가 완전한 인식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인식을 타인의 행동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감정적 고조 없이도 차분하고 명확하게 그 행동을 폭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운 공감 능력자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거울을 들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종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하면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능을 통해 번성했던 사람들은 당신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남습니다. 이제 당신의 공감 능력은 더 이상 착취당할 자원이 아니라 당신이 주기로 선택하는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통합된 공감 능력자의 변형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잔인해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잠금 해제한 그 힘이 너무나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한 통합에 이른 공감 능력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심리적 시야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단 몇 초 만에 사람의 동기를 읽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질문 없이도 감정적 약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 통찰력을 이용해 과거에 자신이 통제당했던 것처럼 쉽게 다른 사람의 현실을 통제하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변형의 그림자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융이 각성만큼이나 윤리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이유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명료함이 파괴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성한 모든 공감 능력자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치유란 모든 사람을 용서하거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싸움을 선택하고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복수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를 끼치는 것은 쉽습니다.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길은 당신 자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계, 공동체, 심지어 다음 세대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자신의 명료함을 진실성을 위해 사용하는 차가운 공감 능력자는 포식자들이 피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본보기가 됩니다. 지배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내면은 공허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기는 방식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포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선 말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그 변형을 통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진실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깊은 내면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울림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연대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낡은 게임의 규칙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형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순간이 왔을 때 현명하게 고요만이 감도는 방 안, 여자는 그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리치는 일도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 그 시선에 남자는 의자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는 전에도 그녀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애원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심지어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비난까지도 스스로 짊어지려는 모습도 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맞서 싸울 분노도, 조종할 죄책감도, 파고들 틈을 보일 한 줄기 균열도 그녀의 눈에는 없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바로 이 순간을 인간 심리에서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당신의 고통을 흡수하기를 멈추고 완벽한 명료함으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 말입니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마치 스펀지와도 같았습니다. 남자의 모든 말, 모든 분노, 모든 거짓말을 자신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으로 빨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멍이 되어 자신을 뒤덮을 때까지 말이죠. 그녀는 늘 평화를 지키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다른 모든 이의 상처는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상처는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정밀함에 가까웠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모든 기억, 모든 깨어진 약속, 그의 목소리에 실렸던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가 분노가 아닌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기록 보관소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두려움이 어떤 모양인지, 그의 자신감에 난 균열이 어디인지, 그의 갑옷에 가려진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관계에 속하지 않는 병든 부분을 도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사회의 감정적 먹잇감이 되기 쉬운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자신들을 먹이로 삼았던 포식자들보다 더 차갑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순간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를 완전한 심리적 변형이라 불렀습니다. 이 변형은 한 사람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꾸어버리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변형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단계와 계기, 그리고 차가운 공감 능력자가 단순히 타인의 조종에 면역이 되는 것을 넘어 종종 조종자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낀다고 생각해왔다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이 생각보다 그 변형의 순간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공감 능력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거의 예측 가능할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끝없이 베풀고 바보 같을 정도로 무해하며 존중보다는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연약한 존재. 무리 속에서 늘 착한 사람, 가족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중재자,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밤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세상은 당신의 이런 모습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이 그들에게 이로울 때만 그렇죠. 이 고정관념은 위안을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한 덫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자들이 써내려간 각본이며 당신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좋은 공감 능력자란 끝없이 곁을 내어주고 끝없이 용서하며 끝없이 착취당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수성, 투사, 그리고 개성화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위한 무의식적인 거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숨은 동기까지 감지합니다. 뱉어진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아래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까지 읽어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눈치가 극도로 발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타인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은 단순한 눈치를 넘어 거의 초감각적인 수준의 인지 능력입니다. 융에게 이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화된 형태의 인식 능력이며 올바른 조건 하에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강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처음에는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성들이 일단 당신 안에서 통합되고 나면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섬세함은 강인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종류의 강인함을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포식자들이 당신이 그 가치를 깨닫기 전에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나오기도 전에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찰나의 미세 표정을 읽어내는 능력,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논리가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 이것들은 모두 기술입니다. 조종자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기술이 아닌 밖으로 향하는 순간 자신들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직감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고 그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부르도록 세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레이더가 결함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날,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많은 공감 능력자들이 수년간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신화를 믿으며 그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걷히고 이야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한때 다른 모든 사람의 요구라는 무게에 짓눌려 허리를 굽혔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감히 두 번 다시 조종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조종자와 나르시시스트들이 유독 당신을 군중 속에서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심리적 패턴입니다. 칼 융이 관찰한 바와 같이 민감한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서조차 숨기려 하는 감정까지도 비춰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위안으로 느끼지만 포식자들은 그것을 기회로 봅니다. 자신의 고통과 수치심,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여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투사 자석 효과라고 부릅니다. 공감 능력자는 기분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흡수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무게를 짊어줄 완벽한 사람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자신의 감정적 쓰레기를 당신에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떠안고 심지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포식자가 당신이 자신의 혼돈을 흡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기 위해 교묘한 심리적 장치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죠. 그들은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고 당신의 말을 비틀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 당신이 스스로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한 거겠지. 와 같은 말들로 말입니다. 둘째는 죄책감 올가매기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날 위한다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날 떠날 수 있어. 이 말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경계선을 마치 잔인한 행동인 것처럼 재구성합니다. 셋째는 감정 노동 착취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 그들의 기분을 관리하고 그들의 필요를 예측하고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안녕은 철저히 희생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미묘한 방식으로 경험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기의 순간에만 전화해서 하소연하지만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땐 사라지는 친구, 버럭 화를 낸 뒤에 스트레스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탓하는 연인,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그를 용서합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게 피해자 행세를 해서 결국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불만을 삼켜버리게 만드는 가족. 포식자들은 우연히 공감 능력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항할 사람과 흡수할 사람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학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말,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조종 기술,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모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렸고 자신도 모르게 저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방대한 정신적 기록 보관소는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정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공감능각자가 자신의 민감함을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데 쓰지 않고 진실을 보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포식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배신은 단순히 신뢰만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전체를 재배열합니다.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에게 이 느린 침식은 한계점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작은 모순들을 봅니다.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고 말 속에 담기지 않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침묵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확신보다 희망을 선택합니다. 사랑이란 몇 번이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칼 융에게 배신은 모든 공감 능력자의 변형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촉매제였습니다. 인식이 마침내 희망을 압도하는 순간, 사소한 무례함이나 자잘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너무나 깊은 균열이 생겨 정신이 스스로의 어두운 그림자와 대면하도록 강요받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외도의 발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금전적 사기, 혹은 숨겨진 이중생활의 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든 그것은 동일한 파괴적인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나는 이 모든 징후를 보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외면했구나.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감정적 소음입니다. 모든 갈등 상황에서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느려집니다. 모든 생각을 흐리게 만들었던 감정의 홍수가 갑자기 물러가고 정신은 기이할 정도로 맑아집니다.
당신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특정 단어를 말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긴장하는지, 당신이 말할 때 그의 시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당신이 핵심을 찌를 때 그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치 평생 동안 끼고 있던 흐릿한 렌즈를 누군가 마침내 선명하게 닦아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상태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동안 숨기도록 강요받았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그 그림자는 악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지적받았던 지성이며 너무 예민하다고 평가절하당했던 직관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았던 강인함입니다. 명료함의 순간이 찾아오면 억압되었던 이 모든 특성들이 일제히 전면에 나서고 처음으로 한 팀이 되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포식자들은 혼돈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울고 소리치고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싸움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것은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고요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당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상태에서 공감 능력자의 마음이 마치 전략가의 작전실처럼 작동한다고 썼습니다. 수년간 저장된 관찰 기록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완벽한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공감 능력자는 외과적 정확성으로 모든 상호작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잔인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의 끝입니다. 일단 이 문턱을 넘어서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냈던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안개 속에서 사는 것과 명료하게 보는 것의 차이를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느낌을 알게 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차가운 공감 능력자는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명료함의 순간이 오기 훨씬 전부터 공감 능력자는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한숨, 모든 침묵, 모든 어조의 변화, 누군가의 말과 몸짓이 일치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일상의 배경 속에서 저장되어 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것은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 즉 미세 표정, 말투 패턴, 감정적 유발 요인, 그리고 행동적 모순의 카탈로그를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록 보관소는 잠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명료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데 바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신은 그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록 보관소의 잠금이 풀리는 순간, 당신이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모든 순간, 삼켜버렸던 모든 거짓말, 스스로를 설득하며 무시했던 모든 직감이 완벽한 순서로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증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책임을 회피했던 모든 순간,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렸던 모든 대화, 그들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늦게 떠올랐던 모든 장면들. 이제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여기서 차가운 공감 능력자는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과 갈라섭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상처와 아드레날린에 휩쓸려 비난을 퍼붓습니다.
조종자는 그것을 감정적 과잉 반응으로 치부하며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감 능력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시합니다. 그 차이는 파괴적입니다. 감정적 혼돈 대신 그들은 외과적 정밀함으로 말합니다. 몇 월 며칠에 당신은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2주 전에는 정반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직후에 이런 행동을 했죠. 이것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인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종류의 정밀함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복수심이 아닌 통합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민감함이라는 재능이 저장된 관찰 데이터와 결합될 때 그가 완전한 인식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인식을 타인의 행동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감정적 고조 없이도 차분하고 명확하게 그 행동을 폭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운 공감 능력자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거울을 들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종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하면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능을 통해 번성했던 사람들은 당신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남습니다. 이제 당신의 공감 능력은 더 이상 착취당할 자원이 아니라 당신이 주기로 선택하는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통합된 공감 능력자의 변형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잔인해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잠금 해제한 그 힘이 너무나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한 통합에 이른 공감 능력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심리적 시야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단 몇 초 만에 사람의 동기를 읽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질문 없이도 감정적 약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 통찰력을 이용해 과거에 자신이 통제당했던 것처럼 쉽게 다른 사람의 현실을 통제하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변형의 그림자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융이 각성만큼이나 윤리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이유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명료함이 파괴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성한 모든 공감 능력자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치유란 모든 사람을 용서하거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싸움을 선택하고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복수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를 끼치는 것은 쉽습니다.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길은 당신 자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계, 공동체, 심지어 다음 세대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자신의 명료함을 진실성을 위해 사용하는 차가운 공감 능력자는 포식자들이 피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본보기가 됩니다. 지배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내면은 공허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기는 방식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포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선 말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그 변형을 통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진실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깊은 내면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울림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연대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낡은 게임의 규칙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형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순간이 왔을 때 현명하게 고요만이 감도는 방 안, 여자는 그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리치는 일도,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 그 시선에 남자는 의자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는 전에도 그녀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애원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심지어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비난까지도 스스로 짊어지려는 모습도 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맞서 싸울 분노도, 조종할 죄책감도, 파고들 틈을 보일 한 줄기 균열도 그녀의 눈에는 없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바로 이 순간을 인간 심리에서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자가 더 이상 당신의 고통을 흡수하기를 멈추고 완벽한 명료함으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 말입니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마치 스펀지와도 같았습니다. 남자의 모든 말, 모든 분노, 모든 거짓말을 자신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으로 빨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멍이 되어 자신을 뒤덮을 때까지 말이죠. 그녀는 늘 평화를 지키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다른 모든 이의 상처는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상처는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정밀함에 가까웠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모든 기억, 모든 깨어진 약속, 그의 목소리에 실렸던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가 분노가 아닌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기록 보관소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두려움이 어떤 모양인지, 그의 자신감에 난 균열이 어디인지, 그의 갑옷에 가려진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관계에 속하지 않는 병든 부분을 도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사회의 감정적 먹잇감이 되기 쉬운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자신들을 먹이로 삼았던 포식자들보다 더 차갑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순간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를 완전한 심리적 변형이라 불렀습니다. 이 변형은 한 사람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변형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단계와 계기, 그리고 애 차가운 공감 능력자가 단순히 타인의 조종에 면역이 되는 것을 넘어 종종 조종자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낀다고 생각해왔다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이 생각보다 그 변형의 순간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공감 능력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거의 예측 가능할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끝없이 베풀고 바보 같을 정도로 무해하며
존중보다는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연약한 존재. 무리 속에서 늘 착한 사람, 가족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중재자,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밤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세상은 당신의 이런 모습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이 그들에게 이로울 때만 그렇죠. 이 고정관념은 위안을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한 덫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자들이 써내려간 각본이며 당신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좋은 공감 능력자란 끝없이 곁을 내어주고 끝없이 용서하며 끝없이 착취당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수성, 투사, 그리고 개성화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위한 무의식적인 거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숨은 동기까지 감지합니다. 배 터진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아래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까지 읽어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눈치가 극도로 발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타인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은 단순한 눈치를 넘어 거의 초감각적인 수준의 인지 능력입니다. 융에게 이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화된 형태의 인식 능력이며 올바른 조건 하에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강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처음에는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성들이 일단 당신 안에서 통합되고 나면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섬세함은 강인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종류의 강인함을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포식자들이 당신이 그 가치를 깨닫기 전에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나오기도 전에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찰나의 미세 표정을 읽어내는 능력,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논리가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 이것들은 모두 기술입니다. 조종자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기술이 아닌 밖으로 향하는 순간 자신들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직감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고 그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부르도록 세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레이더가 결함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날,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많은 공감 능력자들이 수년간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신화를 믿으며 그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걷히고 이야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한때 다른 모든 사람의 요구라는 무게에 짓눌려 허리를 굽혔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감히 두 번 다시 조종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조종자와 나르시시스트들이 유독 당신을 군중 속에서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심리적 패턴입니다. 칼 융이 관찰한 바와 같이 민감한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서조차 숨기려 하는 감정까지도 비춰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위안으로 느끼지만 포식자들은 그것을 기회로 봅니다. 자신의 고통과 수치심,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여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투사 자석 효과라고 부릅니다. 공감 능력자는 기분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흡수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무게를 짊